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정책기획실, 그 이름만으로도 서늘한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의 공기는 늘 완벽하게 통제된 온도를 유지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결벽적인 환경 속에서 실장 박선주 준장은 방금 전 예하군 병원으로부터 올라온 전군 하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색 펜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사소한 오탈자나 논리적 비약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그 위로 반듯하게 자리 잡은 이름표. 그녀의 모든 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요구하는 정확성과 효율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 창군 이래 전투병과가 아닌 의무병과에서 여성으로서 별을 단 몇 안 되는 인물. 그 별 하나에는 수많은 남성 군인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의사사회 특유의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그녀의 집념과 실력이 오롯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군 의료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최고 위급 행정가였다. 이 부분 작년 대비 데이터 증감 원인에 대한 분석이 누락됐군. 단순 나열은 보고가 아니라 낙서에 가깝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의 변화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함은 곁에 선 부관 김진우 소령의 등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김소령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실장님. 즉시 보완하여 다시 올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군용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선주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풀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아들 세 글자. 강원도 인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험준하다는 산악지형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하나뿐인 아들 이시우 이병이었다. 아들이었다. 그녀가 이 차가운 철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장해제되는 이름. 잠깐만. 선주는 김소령에게 손짓하고 전화를 받았다.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아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고 그 주변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생활관 동기들의 목소리인 듯 했지만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쇳소리가 섞인 웃음과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시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선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20해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본능이었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과 사를 다뤄온 의사의 직감이었다. 평소의 아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제잘거리며 보고하는 성격이었다. 이런 어색한 침묵은 낯설었다. 시우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엄마. 그런 거. 그때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톤이었다. 야, 이시우. 아직도 통화하냐? 내 엄마가 별이라도 달았냐? 관등 성명 안 돼,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전화 끊어, 빨리.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선주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차갑게 떠 있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빠져가지고. 아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내뱉는 자는 누구일까? 시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마지막에 들린 컥 하는 소리는 또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질책의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혹은 목이 졸리는 듯한 그런 섬뜩한 소리였다. 방금 전까지 검토하던 보고서의 글자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원도 인제 험준한 산골짜기에 홀로 있을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죄어왔다. 김소령. 예, 실장님. 나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예? 하지만 실장님, 오늘 오후에 합참의장님 주관으로 화상회의가. 급한 일이야. 아주 급한 일.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의무사령부의 냉철한 행정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 새끼에게 닥친 위험을 직감한 어미 맹수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그런 눈빛이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인제로 간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차들로 붐볐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병은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쳐다봤다. 박선주 준장은 창밖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차량 내부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만들고 있었다. 성남의 국군 의무사령부를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차창 밖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빽빽한 빌딩 숲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푸른 논과 밭이 나타났다가 이내 첩첩이 이어진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가 시야를 가득 메웠다. 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군인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렸다면 아들이 고생할 오지의 풍경에 가슴이 저렸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분노와 타는 듯한 불안감이었다. 선주는 눈을 감고 아들 시우를 떠올렸다. 입대하던 날 어색하게 짧은 머리를 하고 엄마 저 잘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씩씩하게 격려하던 아들의 얼굴.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라던 어릴 적 다짐. 그녀에게 군은 평생을 바친 신념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고되고 낯선 의무일 뿐이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실장이라는 직책에 파묻혀 아들의 군 생활에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 빽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여나 아들이 나약해질까봐 일부러 더 무심하게, 더 엄격하게 대했던 시간들. 그것이 아들을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 시우는 강한 아이다.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가슴속의 불안감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 마지막에 섬뜩한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휴대전화를 들어 다시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벌써 10번째 시도였다. 무심코 엄지손톱을 깨물었다. 평생을 이성과 냉철함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들의 일이 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스스로가 낯설었다.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나? 선주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에 운전병은 바짝 긴장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예, 알겠습니다. 차는 인제 나들목을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44번 국도를 타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GOP, 민통선 같은 삭막한 표지판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민간인의 영역이 끝나고 군의 영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계선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서 도로는 더욱 어둡고 스산해졌다. 마침내 길 저편으로 부대 위병소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팻말 제51보병여단 2대대. 아들 이시우가 복무하고 있는 곳이었다. 위병소의 낡은 형광등이 일찍부터 불을 밝혔고 공기는 산골 특유의 서늘함으로 가득 찼다. 선주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는 의무사령부 실장이 아닌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이 철옹성에 부딪혀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전투복 위에 평범한 디자인의 회색 재킷을 걸쳐 입었다. 자신의 계급이 아들에게 누가 될 수도 혹은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은 오직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야 했다. 지구공 세단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서자 위병소 근무자 2명이 달려나왔다. 한 명은 K2 소총을 비스듬히 맨 채 경계 자세를 취했고 다른 한 명은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며 다가왔다. 앳된 얼굴의 상병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운전병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이대대 이시우 이병 면회 왔습니다. 위병소 상병은 운전석의 운전병과 뒷좌석의 선주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뒷좌석의 중년 여성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회색 재킷 차림.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소 기계적인 말투로 용무를 이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문자 기록부에 인적사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선주는 말없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상병은 신분증과 선주의 얼굴을 대조해보고는 기록부를 내밀었다. 성함, 연락처, 방문 목적, 이시우 이병과의 관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주가 기록부를 받아들 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당직 부관인 듯한 오진석 중사가 걸어나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 이후 면회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선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오중사의 태도는 단호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면회 시간에 맞춰서 다시 와주십시오.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철없는 민간인을 타이르는 듯한 말투였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문턱에서 그녀는 그저 걱정 많은 아들 엄마일 뿐이었다. 선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부대 내에서 개인 용무로 전화통화 계속할 수 없습니다. 훈련 중일 수도 있고 작업 중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돌아가 주십시오. 오 중사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극성 엄마들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이봐요, 오 중사. 자신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자 오 중사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금 내가 규정을 몰라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내 아들 이시우 이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당장 연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어머니로서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에 아들을 보낸 사람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오중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구역이었고 그의 책임 하에 있었다. 민간인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어머님, 여기는 떼쓰는 곳이 아닙니다. 좋게 말로 할 때 돌아가시죠. 자꾸 이러시면 진짜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절차라는 단어에 선주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들과 실랑이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말을 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선주는 다시 지갑을 열었다. 이번에 꺼낸 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붉은색 표지에 금박으로 공무원증이라 새겨진 그리고 그 아래 국방부라는 글자와 함께 봉황 무늬가 선명한 신분증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오 중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신분증을 펼쳐 보였다. 직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정책기획실장, 계급 준장, 성명 박선주. 오진석 중사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준장.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던 저 사람이 장군이라고. 그것도 국방부 직할부대인 의무사령부의 실세 보직에 있는 현역 장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입이 바싹 마르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옆에 서 있던 위병소 상병은 아예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선주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박선주 준장이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첫째, 5분 안에 너희 대대장에게 내 방문 사실을 보고해라. 둘째, 이대대 이시우 이병, 지금 당장 이리로 데려와. 만약 이 두 가지가 10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는 이걸 부대 지휘 보고 체계 문란 및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사단 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군단 및 합참에 직통으로 보고하겠다. 대답. 충. 성. 알겠습니다. 오 중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은 90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위병소 안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붙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충성. 당직 부관 오 중사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지금 위병소에 국군의무사령부 박선주 준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시우 이병 면회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충성.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한낱 걱정 많은 엄마의 방문은 이제 장군의 비공식 시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었다. 이대대 본부 건물 복도 전체가 긴급 상황 특유의 부산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뛰어다니는 병사들의 전투화 소리, 다급하게 오가는 무전 소리가 뒤섞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장 조상진 중령과 중대장 김도윤 대위가 헐레벌떡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조 중령은 작전 회의 중 보고를 받았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의무사 준장이 여길 왜 온 겁니까? 저도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이시우 이병 어머니라고. 김대위의 말에 조 중령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이시우 이병 어머니가 의무사령부 준장이라고. 그런 건 진작에 파악해서 보고했어야 할 것 아닌가, 김대위. 죄송합니다. 신상 기록에는 그냥 자영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영업? 별 하나짜리 자영업도 있나? 젠장. 조 중령은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필 이럴 때 부대 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인 이 민감한 시기에 하필이면 장군이 그것도 아들의 문제를 빌미로 들이닥친 것이다. 두 사람은 위병소로 향하는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갔다. 박선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은 오히려 주변의 소란과 맞물려 더욱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충, 성, 대대장 중령 조상진입니다. 충, 성, 이중대장 대위 김도윤입니다. 조 중령과 김 대위가 선주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경례했다. 선주는 그들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고는 곧바로 김 대위를 쏘아보았다. 당신이 이시우 이병 중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지? 이시우 이병은 지금 의무실에 있습니다. 김 대위의 대답에 선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의무실. 네, 오늘 오후 전술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의무실에. 김 대위는 준비한 듯한 보고를 막힘없이 이어갔다. 하지만 선주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타박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육하원 측에 맞춰서 다시 보고해봐. 선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금일 15시경 3번 훈련장에서 장애물 극복 훈련을 하던 도중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측 흉부를 부딪혔습니다. 진단명은? 의무 후송은 누가 어떻게 했나? 최초 보고는 누구에게 언제 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병사의 부상 사실을 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았나? 의무사령부 실장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집요했다. 단순한 지휘관의 질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의료 현장과 행정을 총괄해온 전문가의 질문이었다. 김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경미한 타박상이라 판단해서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릴까봐 먼저 조치하고 난 후에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경미하다고? 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김 대위, 당신 사람 갈비뼈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 어설프게 부딪혀도 금가고 부러진 뼈가 패라도 찌르면 그땐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 통보까지 누락해? 이게 당신네 부대 방침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가? 선주의 마지막 말은 김 대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차마 선주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선주는 조 중령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대대장. 예, 준장님. 안내해. 지금 당장 의무실로 가서 내 아들 상태, 그리고 당신들 의무 기록 전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조 중령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박선주 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12사단 2대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발걸음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대 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파헤치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낡고 기름때에 낀 복도를 지나 도착한 의무실은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철제 캐비닛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침상은 대여섯 개 남짓, 그중 가장 안쪽 침상의 낯익은 얼굴의 젊은 병사가 파리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다. 아들 이시우였다. 선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희게 터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붕대를 감고 있는 우측 가슴팍은 부자연스럽게 부어올라 있었다. 저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온 그녀의 눈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부기는 피하 출혈이나 심하면 늑골 골절까지 동반했을 때 나타나는 부기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조상진 중령과 김도윤 대위가 뻣뻣하게 굳어서 있었다. 선주는 그들을 잠시 잊은 듯 아들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시우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누웠다. 엄마 여긴 어떡해?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선주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미열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봐. 그냥 훈련하다가 좀 괜찮아. 정말이야? 시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꾸만 선주의 등 뒤에 서 있는 김도윤 대위의 눈치를 살폈다.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선주는 놓치지 않았다. 선주는 아들의 가슴에 감긴 붕대를 직접 풀어보기 시작했다. 곁에 서 있던 의무병이 당황하며 말렸다. 저 어머님, 함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비켜. 선주의 한마디에 의무병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붕대를 풀었다. 드러난 시우의 옆구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군데군데 붉은 찰과상이 보였다. 그리고 멍의 중심부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의 통증 반응이 극심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박지훈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란의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긴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박 대위는 말을 잇다 말고 선주의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대대장과 중대장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성, 의무중대장 대위 박지훈입니다. 당신이 이 부대 군의관인가? 예, 그렇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해. 선주는 붕대를 풀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박 대위는 김도윤 대위와 눈빛을 한번 교환하더니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이시우 이병, 금일 15시경 장애물 훈련 중 추락하여 발생한 우측 흉부 타박상으로 현재 통증 관리 및 경과 관찰 중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엑스레이 필름 가져와. 선주의 말은 명령이었다. 박 대위는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 필름은 판독 후 의무 기록과 함께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박 대위는 거의 울상이 되어 캐비닛으로 달려가 엑스레이 필름과 차트를 꺼내왔다. 선주는 라이트박스에 필름을 걸었다. 늑골 부분의 엑스레이였다. 이리 와봐. 선주는 박 대위를 불렀다. 박 대위는 마지못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박 대위, 자네 눈에는 이게 정말 단순 타박상으로 보이나? 선주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필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7번 늑골이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실금이 선명하게 보였다. 비전문가의 눈으로는 놓치기 십상이지만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선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건 미세골절 실금이야. 이걸 놓쳤다고?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한 건가? 그게 판독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백한 오진이었다. 하지만 선주의 추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함께 가져온 의무 기록 차트를 집어들었다. 오진이라. 좋아,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선주는 차트의 약물 처방 기록을 가리켰다. 처방 내역에 케토롤락이 있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에서는 효과가 꽤 강한 약이지. 그런데 그 옆에 이건 뭐지? 염산 페치딘? 이거 마약성 진통제잖아. 박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페치딘은 통증이 극심한 암 환자나 대수술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약물이었다. 단순 타박상, 심지어 실금이 있는 환자에게 페치딘을 처방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의료과실을 넘어 의도적인 처방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나, 박대위?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놨다고. 왜? 환자가 쇼크 직전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나? 추락사고로 그 정도 통증이 온다고. 아니면 이건 추락사고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 같은 거 말이야. 선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의무실 공기를 갈랐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 그건 구타를 의미하는 의학적 은어였다. 박지훈 대위, 김도윤 대위, 조상진 중령, 세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자백보다도 더 큰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석의 다른 침상에 누워있던 감기 몸살로 링거를 맞고 있던 한 병사가 선주와 눈이 마주쳤다. 윤태영 이병 시우의 입대 동기였다. 그는 김 대위와 조중령의 시선을 피해 선주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그 짧은 순간 선주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폭행이다. 그리고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그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선주는 다시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시우는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우야. 선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대대장과 중대장을 향한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갑고 서늘했다. 대대장. 예, 준장님. 지금 당장 사단장에게 연락해. 국군 수도병원장 박선주 준장이 귀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폭행 및 은폐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한다고. 그리고 내 아들 이시우 이병은 지금 이 시간부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겠다.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 지금 당장 대기시켜. 조상진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한낮 이등병 어머니의 방문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한 사단의 명운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의무실의 낡은 형광등 아래 진실은 마침내 그 끔찍한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박선주 준장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를 조상진 중령과 김도윤 대위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따랐다. 복도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행정보급관과 당직사관, 그리고 몇몇 간부들로 술렁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불안,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앰뷸런스는 어떻게 됐나? 선주의 싸늘한 물음에 조중령이 허둥지둥 대답했다. 예, 지금 막 연병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병원까지는 거리가 머니 우선 국군 춘천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한다. 선주는 조중령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들은 이 사태를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수습할 준비나 해. 조중령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주에게 매달렸다. 준장님,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되는 것만은. 애원에 가까운 조중령의 목소리. 그러나 선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결?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가? 짓밟힌 내 아들의 인권과 명예를?
아니면 자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그 추악한 작태를. 선주는 조중령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조중령,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신뢰야. 병사와 간부 사이의 신뢰, 상급자와 부하 간의 신뢰, 그리고 군과 국민 사이의 신뢰. 당신들은 오늘 그 모든 신뢰를 깨뜨렸어. 당신이 내게 재고를 운운할 자격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야. 그녀는 더 이상 조중령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의무실 안을 가리켰다. 의무병 들것 가져와서 환자 옮길 준비해. 그때였다. 의무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던 윤태영 이병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들것을 가지러 가는 의무병과 스치듯 지나가며 선주의 손에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너무나도 빠르고 은밀한 움직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선주는 손안에 들어온 작은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윤태영 이병과 짧게 눈을 맞췄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복도 창문을 어지럽게 비쳤다. 선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안의 작은 쪽지가 이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진실이 되리라 직감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제12보병사단 사령부. 사단장 최정훈 소장은 막 야간 작전 현황 보고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참이었다. 육사 출신의 정통 야전 지휘관인 그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으로 상하의 신망이 두터웠다.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던 그의 평온은 요란하게 울리는 직통 전화벨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51여 단장 오정규 대령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사단장님.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예하 대대에서 병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 병사의 어머니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현역 준장이며 현재 부대에 직접 나타나 아들의 긴급 후송과 정식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뭐라고? 최정훈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오 대령,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다 현장에서 장군한테 발각됐다고. 그것도 의무사 장군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탓입니다. 자네 문책은 나중에 할 테니 사실대로만 보고해. 그 박선주 준장이라는 사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나? 이시우 이병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직행 후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단이 아닌 사단, 군단,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소장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의무사 소속 장군. 그것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군 의료 시스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 일로 직접 움직였다는 건 이 사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젠장. 최정훈 소장은 욕설을 내뱉었다. 일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단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알겠다. 일단 그 준장님 절대 부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도착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 그리고 사단 헌병대장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5분 내로. 최 소장은 전화를 끊고 전투복 상의를 꿰어 입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착잡함으로 굳어 있었다. 한낱 대대장과 중대장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가 최전방을 수호하는 정예 사단 전체의 명예에 똥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노려보았다. 오늘 밤 원통의 밤은 유난히 길고 혹독할 것이었다. 앰뷸런스는 어둠이 깔린 44번 국도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시우는 진통제 기운의 얕은 잠에 빠져들었고 선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 쥐고 있던 윤태영 이병이 건넨 쪽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다급하게 써내려간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준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우 훈련하다 다친 거 아닙니다.
어젯밤 생활관에서 맞았습니다. 한지역 상병이 주도했습니다. 시우가 엄마가 장군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엄마 백 믿고 나댄다면서 몇 명이 함께 때렸습니다. 김도윤 대위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상병 아버지가 국방부 군수기획실에 계신 높은 분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시우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쪽지를 다 읽은 선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엄마가 장군이라는 시우 스스로 단 한 번도 내세운 적 없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이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지역 상병, 그의 아버지. 국방부 군수기획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사건의 배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도윤 대위는 물론 대대장 조상진 중령, 심지어 군의관 박지훈 대위까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하나의 잘 짜인 연극처럼. 선주는 쪽지를 구겨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와 그에 기생하는 지휘관들의 비겁한 침묵이 빚어낸 참사였다. 앰뷸런스가 급정거했다. 운전석의 의무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춘장님, 앞에서 사단 헌병대 차량이 길을 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헌병 마크가 선명한 군용 차량 여러 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서 있었고 그 앞에서 최정훈 소장이 굳은 얼굴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박선주와 최정훈 소장이 어둠 속에서 마주섰다. 주변을 에워싼 헌병들의 움직임과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두 장군의 기싸움에 주변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먼저 통성명부터 합시다.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정훈입니다. 국군수도병원장 준장 박선주입니다. 최정훈 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1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준장님과 아드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사죄는 나중에 범인들과 그 비호 세력에게 직접 받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비켜주시죠. 제 아들 치료가 시급합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최정훈 소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준장님,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이미 사단 헌병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제 직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드님의 신병을 저희에게. 못 믿겠습니다. 선주는 최 소장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네 사단 헌병대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범의 아버지가 국방부 영감인데 과연 당신들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지역 상병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방금 전 보고를 통해 한 상병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된 참이었다. 알고 계셨군요. 선주는 차갑게 웃었다. 최정훈 사단장님, 저는 이 사건을 당신의 의지에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증거는 제가 확보하고 조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의뢰할 겁니다. 제 아들을 때린 놈들, 그리고 그걸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한 당신의 부하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권력까지 제가 직접 모조리 법정에 세울 겁니다. 박선주의 선언은 최정훈 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지금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거대한 수술대 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을. 부패한 조직을 비호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칼날에 힘을 보탤 것인가. 길을 비켜드리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최정훈 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다. 도로를 막고 있던 헌병대 차량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앰뷸런스에 다시 올라탔다. 앰뷸런스는 다시 엔진 소리를 높이며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갔다. 홀로 남은 최정훈 소장은 멀어져가는 앰뷸런스의 붉은 후미등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강원도 인제의 골짜기를 벗어나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자 앰뷸런스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응급의학과장과 간호장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시우 이병을 안으로 옮겼다. 병원장인 박선주 준장의 아들이 실려온다는 소식에 병원은 이미 최고 수준의 비상대기 상태였다. 환자 바이탈 체크하고 즉시 흉부 CT, 복부 초음파, 전신 골격 스캔 준비해. 외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호출하고 결과 나오는 즉시 나한테 직접 보고하도록. 자신의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박선주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이자 의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은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시우는 곧바로 병원 최고 시설을 갖춘 1인실로 옮겨졌다. 각종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동안 선주는 아들의 곁을 지켰다. 진통제 기운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시우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나 무서웠어. 아들의 나직한 잠꼬대에 선주는 이를 악물었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얼마 후 각종 검사 결과가 선주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진단 결과 보고. 환자명 이시우. 주요 소견. 1. 우측 제7늑골 미세골절. 2. 흉부 및 복부 다발성 심부 좌상. 3. 좌측 신장 상부 경미한 혈종 의심. 4.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소견. 결과를 확인하는 선주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12사단 의무실의 엉터리 진단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특히 신장의 미미한 혈종은 단순 추락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둔기에 의한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것으로 물적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다. 상대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12사단장 최정훈 소장이었다. 박선주의 앰뷸런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최정훈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사단의 명예가 이 밤의 결단에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어설프게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한민철 군수기획관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자신은 박선주라는 칼날에 베이는 것은 물론 군 전체의 적이 될 터였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는 직통 전화를 들어 육군본부 감찰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사단장 소장 최정훈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보고드립니다. 최 소장은 조금의 축소나 변명 없이 51여단 2대대에서 발생한 병사간 폭행 및 지휘관 은폐 시도 사건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가 국군이 무사 박선주 준장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보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본관의 지휘 책임과 부대 명예를 걸고 육군본부 차원에 직접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관은 자체적으로 사단 헌병대를 통해 주범 한지역 상병을 상관 모욕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금 조치하였으며 지휘 책임이 있는 2대 대장 조상진 중령과 중대장 김도윤 대위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선제보고 그리고 선제조치. 최정훈 소장은 사건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칼자루를 상급부대에 넘김으로써 한민철 군수기획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자신은 정의를 위해 결단한 지휘관이라는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화려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의 군수기획실. 한민철 군수기획관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군수 관련 대기업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의 만족감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12사단 2대 대장 조상진 중령이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기획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혁이가 헌병대에 잡혀갔습니다. 조 중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민철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조 중령은 울먹이며 사건의 전말을 쏟아냈다.
그저 군기 좀 잡다가 생긴 사소한 다툼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엄마가 현역 장군이었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아들을 구속시켰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멍청한 놈들. 한민철은 시가를 재떨이에 지저끄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기 아들을 건드려? 그것도 일개 사단장 놈이? 끊어.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12사단장 최정훈의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 소장 최정훈입니다. 나 한민철이요. 최 소장, 지금 이게 무슨 경솔한 짓인가? 한민철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내 아들 한지혁 상병 당장 풀어줘. 애들끼리 좀 다툰 걸 가지고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구속까지 시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몰라. 수화기 너머 최정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한 기획관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애들 다툼이 아니라 병사 간 가혹 행위 및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국군의무사 박선주 준장입니다. 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 절차? 이 사람아, 군대라는 게 어디 규정대로만 돌아가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일은 조용히 덮고 가는 게 순리야. 당신 내년에 진급 심사 앞두고 있다며? 내 말 한마디면 당신 별 하나 더 다는 거 어렵지 않아. 하지만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당신 군복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 그러나 최정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기획관님 협박으로 들리는군요. 저는 군인입니다. 제 명예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기획관님 아드님의 안위보다 저는 짓밟힌 한 병사의 인권과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 사건 육군본부 감찰실로 정식 보고 및 이첩되었으니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쪽에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 이만 끊겠습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민철은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감히 사단장 따위가 자신의 전화를 끊고 자신의 말을 거역해? 그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최정훈, 박선주 내놈들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는 또 다른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국방부 내 자신의 인맥,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후원자들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군 내부의 파벌,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최정훈 사단장은 한민철과의 통화를 마친 후 잠시 눈을 감았다. 노골적인 협박. 군의 지휘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건을 정상적인 보고 라인으로 처리하려다가는 한민철의 입김이 닿아 있는 국방부나 육본의 중간 간부선에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것을.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야 했다. 그는 부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행선지 변경한다. 지금부터 가장 빠른 길로 계룡대로 간다. 예? 계룡대 육군 본부 말씀이십니까? 그래. 육군 참모총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겠다. 직보. 일선 지휘관이 자신의 직속 상관을 모두 건너뛰고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 그것은 자신의 군 생활 모든 것을 거는 최후의 도박이었다. 충남 계룡대. 육군의 심장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의 공기는 서늘하고 묵직했다. 벽에 걸린 역대 총장들의 흑백 사진이 방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야전 점퍼 차림의 최정훈 소장은 밤새 달려온 피로도 잊은 채 책상 너머의 김영환 대장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김영환 총장. 야전에서는 백전노장, 본부에서는 살아있는 원칙으로 불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군의 거목이었다. 최정훈은 한치의 보탬도 뺨도 없이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했다. 병사의 처참한 부상, 지휘관들의 비겁한 은폐,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 장군의 분노, 그리고 국방부 고위 간부의 추악한 협박까지. 보고를 듣는 내내 미동도 없던 김영환 총장은 마지막 한민철의 협박 대목에서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덜 가신 새벽의 계룡대가 펼쳐져 있었다. 최 소장. 예, 총장님. 자네 군 생활 끝낼 각오로 여기까지 온 건가? 최정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렇습니다. 제 부하가 짐승처럼 맞고 그 어미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지휘관이랍시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한다면 저는 더 이상 군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대답에 김영환 총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잘했네. 아주 잘했어. 자네 같은 지휘관이 아직 이 군에 살아있다는 게 이 늙은 군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희망일세. 총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없이 낮고 차가워져 있었다. 비서실장인가?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연락드려. 육군 참모총장이 긴급 직보할 사안이 있다고. 1시간 내로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최정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육군 중앙수사단장, 지금 즉시 내 방으로 오라고 하게.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벌레들을 잡을 시간이라고 전해. 육군 최고의 칼 중앙수사단. 총장의 의지는 명확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의 문제가 아니었다. 육군 전체의 명예를 건 대대적인 암세포 제거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장관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국방부 장관 서정우와 육군 참모총장 김영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김 총장은 최정훈 소장에게서 보고받은 내용 전부를 장관에게 다시 보고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장관님. 국방부 고위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의 지휘 체계를 능멸하고 정의를 세우려는 야전 지휘관을 협박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서정우 장관은 눈을 감고 보고를 들었다. 청렴 결백한 그였지만 정무적 감각 또한 뛰어났다. 한민철 군수기획관은 현 정권의 실세들과도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자칫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총장. 예, 장관님. 우리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군복을 입고 국가의 청춘을 바친 우리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되려 권력의 힘으로 그 입을 막으려 한다면 이 군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야. 서 장관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부패한 관료 하나가 무서워 군의 기강을 포기할 생각 나에겐 없소.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시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두 거인의 독대는 그렇게 끝났다. 군의 자정을 위한 가장 높고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한민철 군수기획관은 여느 때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복도를 걸었다. 어젯밤 최정훈에게 호기롭게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이미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정훈을 압박할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 앞을 지키고 선 낯선 이들과 마주쳤다. 국방부 장관 직속 감사관실의 조사관들이었다. 한민철 기획관님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요? 조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국방부 장관 명령입니다. 금일부로 한민철 기획관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무실은 폐쇄되며 기획관께서는 조사실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민철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직원들은 그를 외면했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이제는 경멸과 조소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권력이 사라진 그는 그저 비리를 저지른 늙고 초라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에서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12사단 이중대는 육군 중앙수사단의 강도 높은 조사로 뒤집힌 상태였다. 한 지역이 체포되고 대대장과 중대장이 모두 교체되자 겁에 질려 침묵하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 지역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윤태영 이병은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생활관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족에게까지 향했던 협박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그를 불렀다. 윤태영 병장, 잠시 나 좀 보지. 예? 자신도 모르게 이병이 아닌 병장으로 불린 것에 놀라 중대장실로 따라 들어간 그를 낯선 군사경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태영 병장. 나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이다.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썩어 빠진 뿌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건 국방부 장관님의 직접 명령이다. 장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금일부터 윤태영 병장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부모님 가게와 자택에는 군사경찰이 배치되어 24시간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자네 또한 남은 군 생활 동안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그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석 달 후 군사법원 법정.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 한지혁과 그 공범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법복을 여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한지혁은 군의 위계 질서를 악용하여 동료 전우에게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명예와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선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판결이 끝나자 불명예 전역한 조상진과 김도윤이 넋나간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가다 그녀와 마주쳤다. 그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아들 시우의 의병 전역 수속을 모두 마친 박선주는 직접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시우는 조수석에 앉아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응, 아들. 만약에 엄마가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질문에 선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과 힘을 이용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그 힘이 아니었다면 아들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글쎄. 하지만 시우야, 중요한 건 엄마가 장군이라는 사실이 아니야. 누군가 불의를 봤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날 내 옆에서 용기를 내준 윤태영 병장처럼 말이야.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저 내가 그리고 윤태영 같은 내 동료들이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차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익숙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선주는 옆자리의 아들을 보았다. 아직 상처는 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당신 남편이 뭐 사단장이라도 돼? 억울하면 지금 당장 핵이라도 타고 와보라 그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면회 현장에서 늦둥이 막내 동생이 특수부대 여교관에게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한 누나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항의하자
교관은 이게 군대라며 비웃었고 부대 전체가 이 끔찍한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 속에서 건 전화 한 통. 잠시 후 강당의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진짜 별이 강림하면서 오만했던 부대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따뜻했다. 고윤아는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 하얀색 쇼핑백의 손잡이만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렸다. 쇼핑백 안에는 그녀가 어젯밤 늦게까지 직접 구운 쿠키와 늦둥이 막내 동생 고민준이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긴장 풀어, 유나야. 동생 보러 가는 날인데. 운전대를 잡은 남편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겨울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경기도 외곽 서울을 벗어난 지 1시간이 넘자 풍경은 급격히 스산해졌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약하고 내성적이던 막내 동생 민준이 그곳에 이병 계급장을 달고 서 있을 터였다. 민혁 씨,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애가 왜 하필 707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책만 파고들던 애였잖아요. 당신 부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유나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장성이었다. 평생을 군에 헌신했지만 10수년 전 불의의 작전 사고로 순직했다. 아버지의 군복, 아버지의 훈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는 유나에게 군대라는 단어를 양날의 검으로 만들었다. 그런 아버지를 동경했던 것일까? 민주는 대학 입학을 미루고 자원입대를 택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험하다는 특수임무단에 지원했다. 강한 군인을 동경하는 건 군인 가족의 숙명 같은 거야. 민혁이 한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민준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707은 사람을 강철로 만들지. 걱정 마. 내가 있는데. 유나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육군 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별을 단 사나이 중 한 명이자 수도군단의 부군단장. 남편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하지만 그 방패가 지금 민준이 속한 부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707은 그들만의 왕국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직전 민혁의 군용 암호와 휴대폰이 날카로운 비프음을 냈다.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합참입니다. 짧은 통화. 알겠습니다. 즉시 복귀합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북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나 봐. 내가 지금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합참의장 호출이야. 지금요? 민준이는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민혁은 이미 유턴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부대 정문 위병소에 연락해 둘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일 처리되는 대로 1시간, 아니 2시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가지. 응. 하지만 먼저 들어가서 민준이 얼굴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여. 내가 가면 민준이도 불편할 거야. 나 없이 편하게 있다가 내가 데리러 갈게.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유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유턴하여 정문 앞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민혁은 창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세단이 쏜살같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쇼핑백을 고쳐들고 거대하고 위압적인 707 특수임무단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흑표부대. 검은 표범이 이빨을 드러낸 부대 마크가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홀로 그 사자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다. 이병 고민준 보호자 고유나님. 확인되셨습니다. 저쪽 안내 차량을 타고 강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병소의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편이 이미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유나는 다른 가족 4~5명과 함께 작은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일반적인 신병 교육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건물이 낮고 견고했으며 색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의 요새였다. 연병장에는 사람 키만 한 타이어와 거대한 로프가 널려 있었고 저 멀리서는 날카로운 총성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부대원들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조교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서늘했다. 버스가 가족 초청 행사장이라고 쓰인 강당 앞에 멈췄다. 유나가 상상했던 떠들썩하고 감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당 내부는 넓었지만 조명은 어두웠고 수백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공기가 흘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유나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단상 위로 한 사내가 올라섰다. 다부진 체격, 칼처럼 각 잡힌 전투복. 707 특임단장 마동철 대령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흑표부대 단장 대령 마동철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유나의 눈에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게 보였다. 귀한 아들들을 이 험한 곳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훑어보았다. 여러분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의 인간 병기를 만드는 용광로에 보낸 것입니다. 이곳 707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강당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곳의 전통은 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나약함, 게으름, 그리고 민간인으로서의 모든 찌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진짜 사냥개, 흑표범을 창조할 것입니다. 유나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파괴, 창조, 사냥개.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도구를 만들어내는 공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오늘 그 혹독한 담금질의 일부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마 대령이 손짓하자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격술 및 근접 전투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은 본 부대 최우수 교관 하지은 중사가 통제합니다. 암전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방금 전마 대령을 압도했다. 크지 않은 키 하지만 빈틈없이 압축된 근육. 검은색 교관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빛은 마치 죽은 동물의 것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녀가 하지은 중사였다. 훈련병. 입장. 하 중사의 목소리는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거칠었다. 무대 양쪽에서 20명 남짓의 훈련병들이 군홧발 소리를 맞춰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무대 위에 도열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동생을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맨 뒷줄 가장 구석자리. 2달 만에 보는 민주는 유나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고 커다란 전투복은 텅 비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 초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에는 어떠한 생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시범 시작. 하지은 중사의 고함과 동시에 훈련병들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나가 상상했던 절도 있는 시범이 아니었다. 거의 실전에 가까운 격투였다. 훈련병들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가격하고 내동댕이 쳤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가족들은 너무나 살벌한 장면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은 중사는 그 살풍경한 무대 위를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동작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거나 혹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보이면 즉시 개입했다. 여기가 내 놈들 안방이냐? 죽여. 적을 죽이라고. 그녀는 한 훈련병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훈련병이 신음을 토해냈다. 유나는 저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동철 대령은 그런 하중사의 모습을 무대 옆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파트너와 함께 약속된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짓은 눈에 띄게 느리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파트너가 그를 가격하려 하자 민준은 방어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하지은 중사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동작이 멈췄다. 하 중사가 손을 들어 시범을 중단시켰다. 강당 안에는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다. 이병, 고민준. 하 중사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고함과 달리 뱀이 속삭이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맨 뒷줄의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앞으로. 민준이 비틀거리며 대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창백한 얼굴, 공포로 질린 눈. 유나는 의자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병 고민준. 하 중사가 민준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다. 내 놈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왔지? 대답 안 해.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민준이 거의 울먹이듯 소리쳤다. 그런데 내 놈은 지금 뭘 했나? 적 앞에서 눈을 감아? 내 놈의 아비도 군인이었다지.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 적 앞에서 눈을 감고 살려달라고 빌라고. 그딴 놈이 무슨 낯짝으로 죽은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해.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끌어들인 잔인한 폭력이었다. 민준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쭈. 눈빛 봐라. 하 중사는 그렁그렁한 민준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비웃었다. 이 새끼가 감히 교관 앞에서 눈물이나 찔찔 짜? 그 순간 하 중사의 군홧발이 번개처럼 날아올랐다. 퍽 소리와 함께 그녀의 군화가 민준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민준이 비명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내놈 같은 기생충 새끼는. 하 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복부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커!
민준의 입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말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위로 하 중사가 다시 한번 군홧발을 들어 올렸다. 안 돼. 멈춰요. 유나의 비명이 정적에 휩싸인 강당을 갈랐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동생의 모습과 그를 다시 짓밟으려 들어 올린 하지은 중사의 군홧발만 보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멈춰요. 살인이야 이건. 유나가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 하자 무대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조교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민간인은 물러나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나. 내 동생이야. 저 여자가 내 동생을 죽이려 한다고. 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경악과 공포에 휩싸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군대의 힘 그리고 하지은이라는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당해 있었다. 하지은 중사는 민준에게서 발을 떼고는 천천히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왔다. 그녀는 조교들에게 붙들려 울부짖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당혹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아줌마. 그 한마디에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아줌마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하 중사는 조롱하듯 말했다. 당신 눈에는 이게 폭력으로 보이나? 이건 훈련입니다. 당신 동생이 약해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군기를 주입하는 중이라고. 알겠어요? 무슨 군기를? 저렇게 사람을 밟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미친 건 당신이겠지. 하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내 새끼 하니까 요즘 군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신 동생이 여기서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어. 내가 지금 사람 하나 살리는 중이라고. 궤변이야. 당장 당신 상관 불러. 단장 나오라 그래. 유나가 소리쳤다. 상관? 하 중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저기 계시네. 마동철 단장님. 유나의 시선이 무대 옆으로 향했다. 마동철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하지은 중사를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다. 유나는 절망했다. 이들은 모두 한패였다.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이거나 놓으라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조교들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손에 잡혔다. 민혁. 남편이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딜? 조교 한 명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유나야? 왜? 민혁 씨, 제발 와줘. 민준이가 맞고 있어. 저 여자가. 하 중사라는 여자가. 군홧발로. 민준이를 짓밟았어. 피를 토해. 유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울부짖었다. 수화기 너머의 민혁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뭐? 유나야, 다시 말해봐. 누가 누굴 밟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혁의 목소리는 이미 부드러운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병력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하지은 중사. 저 여자가 단장이 보는 앞에서
유나가 울음에 무너져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하지은 중사는 그 광경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를 붙잡고 있던 조교들에게 손짓으로 내버려 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유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지금? 하 중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전화를 붙들고 우는 유나와 그녀를 비웃는 하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남편이 뭐라도 돼? 육군 본부에라도 근무하시나? 하 중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을 향해 과장되게 외쳤다. 여러분, 이 아줌마 좀 보십시오. 동생 훈련받는 게 불쌍해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러니까 맘충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몇몇 가족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하 중사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유나를 변호하지 못했다. 당신 남편 계급이 뭔데? 원사? 아니면 소령? 707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하 중사는 유나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다. 아니면 연대장쯤 되시나? 그래서 지금 당신 남편이 여기까지 헬기라도 타고 올 것 같아? 그녀는 유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다. 1이네. 군사보안구역에서 함부로 통화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놔. 유나가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강당의 육중한 철제 정문이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눈부신 역광 속으로 검은색 베레모와 완전 무장을 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강당 내부로 산계하며 가족들을 향해 외쳤다. 전원 그 자리에 꼼짝 마. 손머리 위로.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다. 마동철 대령이 경악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707이야. 당장 무기 버려. 하지만 헌병들은 마 대령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었다. 암흑 속에서 또각.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합발 소리가 강당 중앙을 가르며 다가왔다. 헌병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용산에서 급히 오느라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이 부대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 유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하지은 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그 계급장을 그리고 그 계급장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동철 대령은 달랐다. 그는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어깨의 별 2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도군단 부군단장, 육군 최연소 소장이자 합참의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전쟁광 강철의 지휘관, 강민혁 소장. 마동철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당 안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들의 통제 아래 굳어 있었고 707의 조교들과 훈련병들은 눈앞에 나타난 소장을 향해 경례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하지은 중사는 자신이 조롱하던 아줌마의 남편이 현역 투스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그저 사냥꾼 앞에 사슴처럼 떨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강민혁 소장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흥건했다. 네, 대령 마동철입니다. 강 소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마 대령의 경례는 다급하고 어설펐다. 강민혁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그를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붙들려 있던 것도 아니고 하 중사에게 위협당하던 것도 아닌 그저 무대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아내 고윤아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헌병들이나 다른 간부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윤아에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윤아야.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윤아는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혁 씨. 민준이가. 저 여자가.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민혁은 아내를 부드럽게 달래면서 고개를 돌려 무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처남 고민준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할 때와는 정반대로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그는 윤아를 부축해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먼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하지은 중사에게 향했다. 하 중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였다. 그리고 민혁의 시선은 마동철 대령에게로 옮겨갔다. 마 대령. 예. 소장님.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 설명해. 강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이.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707의 전통적인 훈련 시범이었고 하지은 중사가 의욕이 과하여 훈련? 민혁이 마 대령의 말을 잘랐다. 내 처남이 수백 명의 민간인 앞에서 내년 부사관에게 군홧발로 짓밟히고 피를 토하는 게 707의 훈련인가? 그는 내년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힘을 실었다. 하지은 중사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아닙니다. 소장님. 그건. 마 대령. 나는 지금 자네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민혁은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천천히 착용했다. 현 시간부로 707 특수임무단장은 보직 해임한다. 예.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님. 그건 월권이십니다. 저는 월권? 강민혁이 피식 웃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긴급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강민혁 소장은 707 특임단 내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현장을 지휘하고 모든 관련자를 색출 보고하라. 이게 방금 내가 받은 명령이다, 마 대령. 이제 이게 월권으로 들리나? 마동철 대령의 입이 닫혔다. 합참의장의 명령.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었다. 헌병대장. 민혁이 외쳤다. 예. 소장님. 저기 서 있는 하지은 중사.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죄목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민간인. 내 아내에 대한 협박 및 폭행 미수다. 당장 끌어내. 알겠습니다. 헌병 2명이 하 중사에게 달려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하지은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한 채 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다. 강민혁은 쓰러진 민준을 향해 고갯짓했다. 의무대. 당장 저 병사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이송해. 최고 등급으로. 그리고 그는 다시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네, 마 대령. 자네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단장실로 가지.
자네가 말한 그 오해가 뭔지 아주 천천히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봐야겠어. 강민혁 소장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707 특임단장실은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의 주인인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방문 객용 소파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진짜 주인은 강민혁 소장이었다. 그는 마 대령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 기대어 서서 방금 전 헌병 수사관이 가져온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고윤아는 남편의 고집으로 단장실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벌어질 일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마 대령. 강민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하지은 중사 개인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여야 해.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그런데 강민혁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게 뭔가? 특수훈련 강화 주간. 지난달 단장 지시로 시행됐군. 나약한 정신 상태를 보이는 훈련병은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즉각 개선할 것. 여기서 말하는 충격요법이 내 처남처럼 군홧발로 밟는 건가? 마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정신교육을 강화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비유?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군대에서 그것도 707에서 충격요법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쓰는 지휘관도 있나? 자네 나를 바보로 아는군. 강민혁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좋아. 이건 그렇다 치지. 그럼 고민준 이병이 왜 하지은 중사의 표적이 되었을까? 내 처남이라서? 아니면 유독 약해서? 그럴 겁니다. 하중사가 워낙 강한 군인을 추구하는. 거짓말 마. 조용히 있던 윤아가 소리쳤다. 강민혁과 마 대령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윤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민준이가 저한테 편지 보냈었어요. 일주일 전에. 윤아가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지를 꺼냈다. 자기가 부대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밤에 간부들이 장비를 어디론가 실어 나르는 걸 봤다고 했어요. 마동철 대령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민혁은 윤아에게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민준의 어설픈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었다. 누나, 나 무서워. 여기 하중사라는 사람이 날 자꾸 노려봐. 며칠 전에 내가 불침번 설 때 하중사랑 다른 간부 몇 명이 창고에서 검은 상자를 막 꺼내서 단장님 차에 싣는 걸 봤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날 이후로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러. 강민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마 대령, 자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어차피 군 검찰에 가서 다 말하게 될 테니까. 강민혁이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단장실로.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마동철 대령. 현 시간부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무실과 관사, 개인 차량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 저 편지에 나온 검은 상자가 뭔지 아주 샅샅이 뒤져. 마동철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충격요법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고민준 이병이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그의 누나에게 그리고 그
그의 누나는 현역 소장인 남편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 소장의 지휘 아래 헌병 수사관들은 마동철 대령의 사무실을 이잡듯 뒤졌다. 그리고 그들은 마 대령이 자랑처럼 여겼던 집무실 벽 뒤 숨겨진 개인 금고를 발견했다. 소장님, 이겁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2개의 장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공식적인 부대 운영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마동철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비공식 장부였다. 강민혁이 장부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707에 배정된 최신의 특수 장비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 50세트, 훈련 중 파손, 고지항성 폭약 20kg, 교육훈련 중 전량 소모, 특수 적용용 소총, 세정, 수리 불가 폐기, 이 미친 새끼. 강민혁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동철은 파손과 소모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핵심 자산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장비들은 고스란히 암시장을 통해 흘러나가 마 대령의 비자금이 되고 있었다. 장부의 뒷장에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적혀 있었다. 상급 부대 감사관실 접대비, 육군본부 인사라인 관리비, 그리고 하지은 중사, 특별 경력금, 월 300만 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마동철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상부에 뇌물을 바쳤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을 횡령했다. 하지은 중사는 그 횡령의 실행책이자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을 억압하는 사냥개였다. 그녀는 그 대가로 매달 거액의 현금을 상납받았다. 민주는 그들의 완벽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고 따라서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오늘 가족 초청 행사는 마 대령과 하 중사에게 민준을 본보기로 삼아 공개적으로 짓밟고 다른 훈련병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유나야. 강민혁이 아내를 불렀다. 유나는 장부의 내용을 보고 치를 떨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이런 놈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청렴을 외쳤지만 결국 군 내부의 이런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동생이 그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 죽을 뻔했다. 그때 단장실 문이 열리고 하지은 중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장부와 현금 다발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억울합니다. 소장님. 하 중사는 강민혁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저는 단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군으로 이 험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하 중사 앞으로 걸어갔다. 너도 여자라며, 너도 군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했던 차별을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것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되갚을 수 있어?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괴물이 된 거야. 너는 마동철의 사냥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하지은 중사는 유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강민혁이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2 사람 다 군 검찰로 이송해. 최고 보안 등급으로. 이 사건 내가 직접 합참의장님께 보고하고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까.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는 그렇게 자신들이 왕으로 군림하던 요새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 고민준 이병은 꼬박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고 갈비뼈 2대에 금이 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707에서 봤던 그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누나, 민준아. 유나가 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매형은 밖에 있어. 너 깨어났다고 하면 아마 뛰어들어올 거야.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매형, 진짜 멋있더라.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바보야. 그런 말이 나와? 너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누나. 민준이 유나의 손을 힘겹게 마주 잡았다. 나 미안해. 누나 말 들을 걸 그랬어. 나 같은 놈은 707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괴물이었던 거야. 두 남매가 한참을 말없이 울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일어났군, 처남. 매형. 아니, 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어설프게 경례를 하려 하자 민혁이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환자는 눕는 게 임무다. 그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준의 침대 옆에 섰다.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넌 군인 아들답게 강한 놈이다. 민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준을 보며 말했다.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 둘 다 구속됐다.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거야. 707은 지휘부 전체가 교체될 거다. 민준아. 민혁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당장 의병 제대시킬 수 있다. 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다. 군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돼. 아무도 너를 나약하다고 비난 못해. 유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래, 민준아.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누나랑 집에 가자. 민준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나와 민혁의 눈이 커졌다. 저 707에 남고 싶습니다. 뭐라고? 제정신이야? 유나가 소리쳤다. 거긴 지옥이야. 넌. 누나. 민준이 유나의 말을 막았다. 나. 그날. 하 중사한테 맞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어. 근데 누나가 나 때문에 울면서 뛰어드는 걸 봤어. 그리고 매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봤어. 그는 숨을 골랐다. 그때 깨달았어. 진짜 강하다는 게 하지은 중사처럼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한 건 매형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소중한 걸 지키는 거였어. 민주는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매형.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707은 영원히 안 바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남아서 그곳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처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유약하던 청년의 눈에는 이제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거칠게 헝클었다. 좋다. 그게 내 대답이라면 받아주지. 대신 진짜 흑표범이 돼서 돌아와라. 알겠나, 고민준 이병. 예, 알겠습니다. 유나는 그런 두 남자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심장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경노했다. 강민혁 소장의 주도하에 707은 부대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한 수술을 받았다.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는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에서 각각 횡령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10수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부패에 연루되거나 묵인했던 수십 명의 간부들 역시 옷을 벗거나 다른 부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빈자리에는 강민혁 소장이 직접 선별한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휘관과 간부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707의 썩은 전통을 도려내고 강하지만 올바른 훈련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진 자리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찾아온 가족 초청 행사. 하지만 6개월 전에 그 음습하고 위압적이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대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자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와 강민혁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유나는 이번에는 쿠키 대신 민준이 좋아하는 따뜻한 갈비찜을 싸들고 왔다. 저기 온다. 민혁이 연병장 한쪽을 가리켰다.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대원들이 구보를 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군가는 우렁찼고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에서 조금은 까무잡잡해지고 근육으로 다부진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누나, 매형. 이제는 일병 계급장을 단 고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여기저기서 감격의 재회가 이어졌다. 유나도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고생했어, 내 동생. 정말 멋있어졌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더니 민혁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일병 고민준. 매형. 아니, 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민혁이 그의 경례를 받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얼굴 좋아졌네. 이제야 진짜 특전용사 같군. 그때 새로운 단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민혁의 후배이자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대령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아들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드릴 간단한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충격 요법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단장의 유머러스한 말에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시범은 절도 있고 강력했지만 그 어디에도 불필요한 폭력이나 모욕은 없었다. 대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시범이 끝나고 단장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상처를 이겨내고 최고의 훈련병으로 거듭난 대원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준 일병. 앞으로. 유나의 눈이 커졌다. 민준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가장 혹독한 훈련을 자원해서 이겨냈고 사격과 격술 모두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민준은 단상에서 유나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이곳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고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충성.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꺼 봐. 내가 말했지. 민혁이 속삭였다. 민준이는 강한 아이라고. 당신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을 꼭 닮았어. 유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차가웠던 707의 요새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